예, 오늘 우리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새로 마련한 프로그램 철학도서를 추천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한 최일범 교수입니다.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제 아직 1년은 채 안 됐지만 지난 2월부터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 직전에 우리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AI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21세기에 드디어 전개되는구나 했는데 복병처럼 이런 코로나 19 이런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인 감염 현상이 와서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저는 지금 2020년에 이런 상황을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전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놀랍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저도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정부에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이 굉장히 이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세계에서 1등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자살하는 걸로 1등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외출도 자제해야 되고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책 읽기로 독서로 좀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히 지혜롭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기왕 책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도서를 추천하는 중에서 이런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의 그 심리적인 갈등,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책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평생 동양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동양 철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부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교하면은 불교가 우리의 심리를 치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공부를 해보면 불교뿐만이 아니라 노자나 장자의 사상, 또 공자나 맹자의 사상도 사실은 우리 심리를 치유하는데 매우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현대 책들, 특히 심리학 책들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심리학 책이나 또는 심리 철학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리는 그 바탕에는 이 동양 철학이 본래 그 심리 치유와 관련이 깊다는 거 이런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모두 10권입니다. 10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하나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책 표지에 제목이 너무 작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좀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 책의 제목은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나는 뇌가 아니다. 좀 책 제목치고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죠? 나는 뇌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최근이에요. 나온 책 중에 나는 뇌다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의사가 쓴 책인데요. 뇌과학을 연구하는 의사가 쓴 책이에요. 나는 뇌다. 그러니까 인간은 뇌라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우리 머리에 있는 그 기관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고 의학자가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독일이 자랑하는 대단히 아주 브릴란트한 그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책에 대해서 나는 뇌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저자의 이름은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심리 철학의 저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김재권 교수라고. 그런데 활동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의 미국 철학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굉장한 그 천재적인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낸 지는 좀 됐어요. 1990년대에 나왔고 2003년도 이 책은 지금 2003년도에 3판째 나온 책인데 이 책도 대단히 볼만한 책이에요.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철학도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와 하는 이런 주제와 연결이 돼서 가장 요즘 대중적으로 핫하다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굉장히 뜨겁다,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인고에 회자되고 있다 이런 식인데 그런 분야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예요. 이런 경향은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에 있어서도 가장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 연구 영역은 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뇌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이란 얘기를 지금 쉽게들 쓰고 있는데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김재권 교수가 쓴 책은 심리 철학, Philosophy of Mind 이렇게 되죠. Philosophy of Mind. 그런데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심리 철학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심리 철학보다 더 최신 트렌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최신 철학적인 연구 경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신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심리 철학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러니까 심리 철학이라고 하면 번역이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Philosophy of Mind니까 마음의 철학이라고 할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가브리엘이 쓴 이 책은 Philosophy of Spirit이에요. Spirit. 그래서 정신 철학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정신 철학.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각자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과학, 철학 이 양대 그 지성 분야에서 지금 가장 중시되는 연구 주제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책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로서는 이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원래 이 미움받을 용기가 2016년도에 1권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고 그러니까 이어서 미움받을 용기 2권이 나왔고요. 이 책은
1권과 2권을 합해서 이게 딱 한 번 출판된 적이 있는데 이게 1, 2권 합본이에요. 저는 이 책을 아주 좋아해서 일부러 이걸 여러 권 샀습니다. 여러 권 사서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깨끗한 책은 그냥 보관하기도 하고 너무 저한테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늘 갖고 다녀요. 이 책을. 미움받을 용기.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전 가족이, 그의 부모님, 아내, 형제 모두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독일인들이 동유럽에 그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죽였다 그러죠. 참 그 말하기조차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의 한 3년 가까운 수용 생활을 했는데 정말 천행으로 이분은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독일이 패망하고 이분이 살아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것도 단순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중노동과 고문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수용 생활을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해가면서 이분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현상 때문에 모두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이제 시민이 마켓에 들어갔는데 마켓의 종업원이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했더니 그만 총으로 그 종업원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마스크 쓴다고 하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버스를 이제 초기에, 요즘은 좀 습관이 돼서 마스크는 제가 거의 틀림없이 쓰고 다니는데, 버스를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를 탈 때 이 마스크를 깜빡 잊어먹고 주머니에 넣었다든가 이렇게 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사님들이 아주 불쾌한 얼굴로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 쓰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연한 얘기인데도 뭔지 좀 남에게 공격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조금 상처받는 그런 느낌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당시에 뭐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더 좀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기분 나쁘고 그랬겠죠. 그럼 제가 기사님하고 말다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날 하루 정말 기분도 망치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적지 않게 그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런 힘든 상황을 견뎌낸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어떤 자서전적인 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을 좀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그런 의미가 저에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고 마음을 좀 그 새롭게 하고 그랬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사실은 경영학과의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리더십의 고전이고, 미국에서만도 이 책은 수백만 권이 팔렸고요. 전 세계에 한 35개국 외국어로,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이 책이 1990년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소개가 된 이래로
뭐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뭐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리더십을 이제 양성하는 건데, 그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그런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동양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접하고 이 책을 또 그 강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강의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걸 2006년도에 가서 한번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3박 4일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 놀랍게도 참가비가, 그 교육비가 한 400만 원 정도, 개인당. 제 돈을 내고는 하기 어렵죠. 근데 마침 제가 그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그 비용을 대줘서 제가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 또는 유수한 그 기업체들, 그 임원들은 거의 그런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만큼 이 책은 대단히 좋은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동양 철학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동양 철학이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 고전에만, 동양 철학의 고전에 몰입해 있을 때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게을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맹자 한 권을 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또 과학자인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그분에 대해서 다 알 거예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그 에릭 프롬을 대표하는 저술 중에 제가 두 권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영어로 하면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유명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을. 그리고 또 이 책은 아마 더 유명할지 모르죠. 사랑의 기술.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지는, 이 to have or to be는 이미 한 30년 전 이전부터 이 책을 읽어왔고, 제 얘기가 읽어왔다는 얘기가 좀 재밌죠. 저는 이 책을 30년 동안 제 서재에서 결코 없앤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을 아마 보고 또 보고 지금까지 최소한 한 20번 정도는 봤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책이 그렇게 애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동양 철학하고 이게 서로 궁합이 맞는다고 할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Love, 사랑의 아트죠. 이건 조금 번역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술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정말 무슨 뭐 기술을 건다, 이런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트, 사랑의 방법,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기술이라고 했더니 이 책이 더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연애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인 줄 알고 이 책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서 한 3페이지 읽어보고 모두 다운됐다고 그래요. 이 책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왜?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고 내용은 정말 재밌습니다. 내용은 정말 재밌는데, 아쉽게도 이제 기대를 너무 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손에 들었다가
미처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 두 권의 책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현상을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마음을 경영해서 드디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두 권의 책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 책은 이 노자와 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동양철학자인데 동양철학 관련된 제목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노자와 융이니까 이 책을 쓴 분은 이부영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한국융연구소, 한국융연구소에 있어요. 융심리학 연구하는 융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심리학계의 원로 선생님이세요. 아마 연세가 올해 거의 90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부영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동양 철학과 이 심리학이 서로 잘 매치가 된다, 서로 의미가 비슷하다,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구나. 이부영 선생님은 융심리학자로서 융심리학이 동양 철학과 너무나도 서로 통한다 이런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 책의 저자도 역시 또 이부영 선생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 분석학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프로이드 철학이에요. 프로이드 심리학을 정신 분석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융 심리학은 분석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 그러면 융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석 심리학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 심리학의, 특히 융 심리학의 구조가 너무나 동양 철학하고 통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도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책 제목이 아주 재밌죠? 도정신치료 입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호는 소암, 성함은 이동자식자, 이동식 선생님 이미 작고하셨어요. 우리나라 정신치료학계에서는 원로 선생님이고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정신치료학을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그 대구 경북대학에서 또는 나중에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서울대학 병원에서 또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88세 때 쓰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88세 때. 놀랍죠? 88세 때 돌아가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쓰신 책이죠. 이 책 제목이 지금 보이겠지만 이 도라는 것은 동양 철학의 그 길도자예요. 그리고 정신치료라는 것은 당연히 서양 그 정신치료학적인 용어고, 그래서 도를 통해서 동양 철학의 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과 사상을 통해서 정신치료를 재해석한다. 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정신치료 의사는 도를 수양한 인격자여야 한다. 정신치료란 그 동토에 떨고 있는, 이 동토란 말은 언 땅이에요. 오늘 날씨가 아주 추운데 이렇게 되면 땅들이 다 얼잖아요. 그걸 동토라 그러죠. 얼동자, 흑토자 써서 동토, 뭐 시베리아 동토 이런 말 하는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차갑다는 얘기예요. 동토에 떨고 있는 그런 그 사람처럼 마음이 싸늘하게 지금 춥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인격자로서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봄을 전달하는 것이 정신치료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치료라는 것은 어떤 기법이나 무슨 뭐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의사 자신이 인격을 수양해야 되고 그런 인격을 수양하려면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학회에서도 뵙고 물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저의 지도 교수님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도 읽어보면 저희 지도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돼 나와요. 평생 동안 동양 철학에 심취해서 많은 동양 철학 책을 읽고 그래서 정신치료를 동양 철학과 매칭한 분이다. 융합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이 팬데믹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